여러분 안녕하세요. 썩차마루 고갯마루 이민재입니다. 자, 이 차 오늘은 딱 저서 차가 보이는데 이 차 무슨 차인지 아시는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이거 너무 오랜만에 보는 차래 가지고 감회가 새롭거든요. 이 차 회사하고 이 차 이름을 아시는 분은 보나마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이 차는 스웨덴제 사브 9000이라는 차예요. 앞모습 한번 볼까요? 근데 사브? 사브 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당연히 없죠. 망했거든요. 망했어요. 이 회사는 지금 차를 안 만들어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 마크를 보시면은 사브, 스카니아죠. 사브는 이제 안 만들어요. 스카니아는 지금 잘 만들고 있죠. 트럭. 여기 사브라는 회사라고 하면은 저는 이 차보다는 이 차는 이제 사브에서 제일 후위 망하기 전에 물론 뭐 이 이후에도 이 후속 모델로 95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그거 얼마 못 만들다가 망했거든요. 하여튼 이 차가 거의 사브라는 자동차 회사에 운이 거의 다 했을 때 나온 차가 이 사브 9000이기 때문에 이 차를 봤을 때 저는 마냥 좋은 기분이 들지 않고 왠지 좀 마음이 무거워져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게 망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사실 사브라고 그러면은 이제 90 이름이 90 시리즈라는 차가 있었거든요. 그거 50년대부터 있었는데 굉장히 독창적인 차였어요. 전륜구동 차였고요. 사브만큼 전륜구동차, 줄기차게 전륜구동차만 만든 회사도 없군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 900이라고 하는 모델은 엔진을 이제 종으로 배치하고 뭐 전륜구동이고 좀 굉장히 이 독창적인 배치 방법을 썼는데 90이라는 모델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90은 제가 본 적 없고 그 이후에 나온 이제 900 그 900도 전기형이 있고 후기형이 있는데 전기형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그 올드 900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차라는 게 서로 자동차 회사끼리 베끼지 않았구나. 정말 너무 독창적이에요. 너무 얼마나 독창적인지 제가 조만간 그 차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오늘 그거를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 차가 오다가 못 왔어요. 리뷰 촬영 장소까지 못 왔어요. 하지만 그 차보다는 더 나중에 나오고 더 큰, 그러니까 사브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차가 없어요. 보시면은 이게 뭐 지금 우리 기준으로서는 그렇게 큰 차라고 보기는 힘든데 어쨌거나 그 당시 북구에서는 이게 가장 큰 차예요. 이 차는 사브 9000 중에서도 후기형 모델이거든요. 전기형,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형이 여기가 좀 라이트가 높고 더 멋있는데 더 클래식한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좀 세련됨을 담았어요. 근데 이제 사브라는 회사가 1989년도쯤에 회사가 어려워서 회사 지분의 50%를 GM에 넘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많네요. 뭐 우리 알고 있는 대우, 그러니까 지금은 쉐보레라 그러지만 이 GM 대우, 전신인 GM 대우도 그런 식으로 GM의 지분을 넘겼고, 그 다음에 독일의 아담 오펠, 오펠도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차는 오펠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현대적인 행치 FF 방식을 썼는데 그게 지금 세상에 생각해보면 아무 개성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새롭었는데 지금 차라리 그냥 올드 900이 더 독창적이고 이건 아무런 독창성이 없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너무 제가 이 사브 지금 사브 이거 너무 제가 지금 디스를 했는데 근데 사브 하면은 여러분 하나 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브 그룹은 대단한 회사예요. 트럭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전투기도 만들어요. 비행기, 그 민간 항공기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브 오너분들은 이제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있다는, 전투기를 타고 있다는 착각 하면 안 돼요. 외관은 뭐 참 외관이 애매한 게 이게 원래 사실 이렇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원래 원형 초기형이 있었는데 그거를 크게 틀을 바꾸지 않고 조금 세련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모양이 그냥 굉장히 어색해졌어요. 앞은 막 날씬하고 세련되는데 중간부터는 거의 평면 디자인으로 가다가 뒤에 가면 더 이상해. 이 차는 사브 혼자 개발한 이 바디 플랫폼이 사브 혼자 개발한 게 아니에요. 사브라는 회사는 이미 굉장히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바디 플랫폼을 자기 막 스스로 만들고 이럴 수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태리 피아트 란치아 그룹이랑 같이 개발된 바디여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 바디예요. 같은 바디를 쓰는 차로는 피아트 크로마, 그것도 크로마도 우리나라에 정식 판매가 됐었는데 지금 거의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란치아 테마라는 차가 있었는데, 아, 나 란치아 테마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 그 차들의 공통점이 트렁크죠. 이렇게 트렁크가 이렇게 열려요. 그러니까 세단인데,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리프트백이라 그러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이게 나름대로 장점도 있죠. 굉장히 트렁크 공간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뭐 유럽에는 이런 차들이 좀 있다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국내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잘 안 찾는 스타일이죠. 자, 엔진 한번 살펴볼까요? 우와! 이거 이래. 자, 보시면은 4부 2.3. 이 차는 이제 에어로라는 가장 출력이 고출력 모델이기 때문에 2300cc 터보 엔진을 달고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우리 이제 가솔린 엔진에 터보 차저를 장착해서 효율을 높이는 게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잖아요. 야, 이 사람들이 선두주자예요. 이 사브는 90년대, 아니다, 80년대부터 저압 터보, 물론 고압 터보도 있었어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에어로라서 고압 터보,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는 터보 차저 엔진을 0.4바만 사용하는 저압 터보부터 뭐 거의 1바 가까이 사용하는 고압 터보까지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압 터보 엔진은 저속 토크를 늘리고 연비를 좋게 하는 방향이고, 고압 터보는 그 말 그대로 고압축을 써서 출력을 높이는 세팅을 했어요. 이 차는 지금 에어로라는 모델은 고압 터보를 쓰는 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저압 터보가 좋은데, 하여튼 굉장히 엔진이 독창적이죠. 사브 하면은, 그리고 딱 이제 기억나는 게 이 다이렉트 이그니션이에요. 뭐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기통 하나당 점화 코일을 하나씩 배정해서 점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이게 흔한 게 아니었어요. 이것을 사브가 그 어떤 자동차 회사보다도 먼저 했죠. 지금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사브가 굉장히 독창적인 게 선두주자인데요. 선구자인데요. 터보 차저, 휘발유 엔진, 뭐 거기에다가 지금 다이렉트 이그니션, 예, 변속기는 ZF 4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4HP18이라는 4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어요. 야, 이게 93년식이면은 지금 거의 30년 된 차인데, 근데 이제 옛날 차답게 보면은 이 에어컨 컴프레서하고 에어컨 라인들은 굉장히 어설프죠. 여기 지금 이 차는 이제 스트럿 타입이다 보니까 앞에 지금 스트럿바를 보관해 놓으셨어요. 야, 이거 오랜만에 봅니다. 맵 센서. 예. 매뉴얼드 앱솔루트 프레셔 센서죠. 맵 센서. 이건 터보 차다 보니까 부합뿐만 아니라 정압도 측정을 해야 되죠. 엔진은 뭐 보시다시피 그냥 전형적인 횡치.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엔진을 앞으로 많이 기울여 놨어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바디가, 앞쪽 이 바디를 보시면은 셔터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사브가 이때는 그래도 다른 자동차에서의 영향, 특히 오펠의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차 만드는 방식이 그래도 달라요.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셔터하고 프레임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네, 원래 이게 너무 지나치게 남과 다르게 만들면은 흥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망한다는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실내를 볼까요? 예, 오랜만에 봅니다, 실내. 이게 얼마나 좋은 차였는지, 그 당시에 이 전동식 시트가 달려있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이 키박스 위치나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왜냐면 요 전 모델인 900만 해도 제 기억에는 열쇠 꽂이가 여기 있었거든요. 이 차는 이제 그냥 표준적인 위치에 있어요. 계기판 디자인을 보시면은, 저희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브의 이 계기판 글씨체, 이 폰트가 너무 좋아요. 시인성도 좋고, 계기판 시인성도 좋고,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돋보이는 거는 이 오토매틱 클라이밋 컨트롤, 예, 공조장치가 전자동이에요. 지금 봐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근데 뭔가 모든 것이 일렬로 늘어서 있어서 생각하면서 눌러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그리고 여기 또 온보드 컴퓨터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이 당시 오펠 차들에도 있었기 때문에. 시트 보이시나요? 이건 뭐 이거는 지금 에어로라서 에어로에 들어가 있는 시트예요. 이게 어깨 쪽 잠깐만 앉아볼게요. 야, 이거는 좀 요즘 자동차들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와, 저도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 이외에 도어 트림도 보시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사실 그전에는 사부가에 우드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고급 모델이라고 우드를 좀 집어넣고 했는데 그건 좀 촌스럽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멋을 내지 않는 것 같은 깔끔한 멋이 있어서 좋아요. 뒷좌석 한번 볼까요? 그래도 이게 사부에서 제일 큰 차인데 뒷좌석은 저쪽으로 갑시다. 이게 뒷좌석이 이 차는 5인승이 아니에요. 완벽한 4인승이에요. 의자가. 와, 놀라운 것은 뒷시트도 앞시트랑 똑같은 걸 달아준 것 같은 기분. 네, 이거 보이면 앞에 앉은 거랑 뒤에 앉은 거랑 거의 똑같아요. 이야, 휠 타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이제 에어로라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도 휠을 이렇게,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일반 사부 휠이 멋진데 이거 에어로가 돼가지고 굉장히 멋대가리 없는 3스포크. 뭐 이게 물론 뭐 에어로다이나믹을 추구했는지는 몰라도, 야, 이게 정말 이런 스타일의 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거는 에어로라는 최고 사양 휠이에요. 휠 타이어는 16인치 205 55 16. 예, 지금으로 봐서는 뭐 아반떼나 달고 다닐 법한 사이즈인데 이게 그나마 이 차가 지금 가장 고사양이라서 달려있는 가장 광폭의 타이어였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 타이어도 미쉐린 에너지 세이버를 달아놓으셨네요. 뒤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특별한 거는 뒤도 디스크 브레이크죠. 이 당시에 뒤에까지 디스크 브레이크라면 이게 얼마나 고급차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스웨덴, 그러고 보면 스웨덴만큼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도 드물 거예요. 여러분은 스웨덴 하면 무슨 생각 나세요? 저는 철강, 내가 제고학 출신이니까요. 스웨덴이 원래 철강 강국이었어요. 거기가 철광석이 품질 좋은 게 나와가지고 이 철강 산업이 굉장히 품질 좋은 철을 생산하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철을 이용하는 자동차 회사들, 뭐 볼보나 사부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뭐 좋은 철을 이용해서 차를 잘 만든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과연 그런지는 한번 타봐야겠죠.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바가 생각나죠. 아바. 내가 초등학교 때 되게 즐겨 들었는데 요즘 다시 들어보니까 내가 그 옛날에 어떻게 들었나 싶어.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바가 1년 노래 불러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입이 볼보 자동차 1년 수입보다 많았대요. 그럼 자동차를 뭐하러 만들었지? 그냥 노래나 부를걸. 제가 알기로는 이게 230마력인 줄 알았는데, 이 오토 자동 변속기는 출력이 좀 낮군요. 출력하고 토크가 낮아졌군요. 아마 수동 미션용. 그렇죠. 230마력. 일단은 요즘 차에 비하면은 진동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그러고 보면 이게, 근데 꼭 요즘 차에 비한 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 뭐 일본 차들은 이렇게 진동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북부인은 진동에 신경을 안 쓰나 봐요. 근데 30년 된 차 치고 바디하고 바디 강성이나 서스펜션은 전형적인 유럽차, 딱딱한 유럽차거든요. 아마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차가 거의 전륜구동, 현대자동차도 미쯔비시, 뭐 기아자동차는 마츠다 영향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한국차는 굉장히 출렁출렁했단 말이죠. 그런 세상에 이걸 다 처음 탔으면 이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예. 근데 문제는 진동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도 이 운전대, 스티어링 휠 가죽은 대단해요. 지금 만져보시면은 품질이 요즘 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품질이에요. ZF 4단 자동 변속기 굉장히 멍청하군요. 예.
제가 지금 배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식이거든요. 이 4H18이 아마 대우 우리 레간자, 뭐 누비라 여기도 제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구성은 제법 좋은데 뭐 변속 패턴이 그렇게 뭐 썩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래도 이게 이 사브가 비행기 만드는 회사라서 아직도 이 콕피트,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시보드라 그러면 안 돼. 콕피트야. 비행기 느낌이 좀 나잖아요. 네. 예, 모든 것을 운전자 위주로 철저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 공조기 온오프도 여기 있고 딱 한 손을 뻗으면 다 돼요. 네. 심지어 이 조수석 시트 열선도 운전자가 해줘야 돼요. 아, 그래요? 그게 있네요. 아, 그렇죠. 감이 어디 니가 조수석에서 감이 어떻게 해요? 이 당시 볼보도 그렇지만은 이 볼보하고 사브가 유난히 서스펜션이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로 봐서는 뭐 BMW 벤츠보다 더 딱딱하거든요. 아, 결국은 그러면 이 서스펜션이 딱딱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궁극의 찬가 이게? 그러면 그쪽 예. 스웨덴 쪽 도로 사정이 되게 좋았었나 보요. 아니,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스웨덴이 제가 알기로 아마 세계적으로 포장률도 낮고, 예, 좋지 않아요. 눈도 겨울에 많이 오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노면이 나쁘다고 이렇게 충격을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 대신 내구성이 길겠죠. 이제 브레이크가 요즘차 기준으로 봐서는 너무 안 들어요.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사실 맞죠. 눈길에서는. 예, 우리가 눈길에서는 브레이크가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세게 들으면은 발 대는 순간 ABS가 작동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묵직하게 바른 만큼 작동하는 타입들이 눈길에서 제동력을 조절하기가 안 좋거든요. 와, 이거 정말. 근데 이게 아시아인 기준에서는 세상 안 듣는 브레이크예요, 지금 이게. 옛날에 900은 보면은 이렇게 이 계기판, 밤에 계기판에 불이 있잖아요. 이 조명을 내가 원하는 것만 켤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도계만 보고 싶다든지 뭐 타코메다만 이렇게 쓸데없는 거 다 꺼버리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보여요. 그거 생각해보면 그거 너무 좀 지나친 기능이긴 하지. 근데 밤에 그거 좋았는데 900에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사브가 90년, 그러니까 수입차 중에서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국내에 정식 판매를 했었는데 90년대쯤에 제가 생각에는 90 초반쯤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90년대 말에 회사 자체가 망했으니까 고작 10년 팔은 거거든요, 국내에서. 그래도 이거 굉장히 인기 좋았어요. 국내에서 그래도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샀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전륜구동이라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내가 뭐 전륜구동차 이미 그때 국내 차들이 다 전륜구동이었는데 내가 뭐 전륜구동차를 수입차를 산다?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긴 했는데 그래도 뭐 오랜만에 타보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엔진룸을 열어봤을 때 이 바디가 셔터가 다른 차들이랑 굉장히 다르게 생겼었잖아요. 앞쪽 바디 강성이 이렇게 높은 차였군요. 그야말로 시트가 보기에는 상당히 멋있고. 근데 막상 앉으면 그냥 펑덩. 그 허벅지가 좀 불편하네. 아니 이게 제가 볼 때 이 시트가 네. 북구 뚱보들한테 맞춰놨어. 북구인 보면은 극과 극이잖아요. 뚱보들은 왜 아주 뚱뚱하고 팔다리가 얇잖아. 예, 이거 완전 북구 뚱보 형태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전륜구동차이기 때문에 내가 뭐 굳이 수입차를 전륜구동차를까지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던 차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그때부터도 이 터보차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와 지금 이게 30년 정도 된 차인데 터보차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적산도 작지 않아요. 적산이 30만이 넘었어요. 출력이 200마력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 정도 출력이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밟으면 느껴질 것 같은데 그거 느끼다가 오늘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차가. 그래도 대단하죠. 이게 스웨덴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독창적인 차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게. 근데 이거 9,000원 솔직히
스웨덴용 모델은 아니에요. 이건 미국용이에요. 이게 미국에 많이 팔렸거든요. 아, 이게 그러고 보니까 국내에서도 좀 이 당시에 이게 국내 들어왔을 때 뭐 의사나 이렇게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애용하던 차긴 해요. 근데 이 차 하면 또 이 차에 미국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여피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세대가 달라가지고 이게 이제 여피족이라는 말은 80년대에 이렇게 얘기하면 히피족이 아니냐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히피 아니고 여피족이라는 게 있었어요. 80년대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비교적 전문직에 종사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소득이 안정된 사람들이 즐겨 타는 차가 바로 사브였어요. 미국에서도요.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가 그때 막 처음 생길 때 뭐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문직이고 고소득이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이제 애용하는 차들이었죠. 미국 사브 광고도 보면은 그래서 아주 세련된 정장을 입은 여성분이 탁 차에서 내리고 뭐 가족들이랑 타고 이런 거를 내가 광고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좋게 말하면은 그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즐겨 타시는 차고, 좀 내용을 좀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미지만 보고 타는 차?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BMW하고 벤츠가 있는데 왜 굳이 사브를 사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또 우리나라에 팔렸던 이유가 있죠. 지금이야 뭐 당신이 뭐 벤츠를 타든 뭐 벤틀리를 타든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근데 요때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왠지 그 BMW나 벤츠를 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이걸 타고 나가면은 내가 왜 사장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것 같은, 왠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 우리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이 정도만 사야겠다, 그냥 이거죠. 내가 능력은 있는데 그냥 요 정도 산 거야 라는 느낌을 주는 차. 저는 이제 뭐 남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벤츠. 그래서 제가 이거 고려 대상이 없는 거지. 자, 그러고 보면 차 하나 사는데 무슨 그렇게 사회적인 요소가 많습니까? 차 하나 선택하는데 고려해야 될 대상이 어떤 정말로 기계적으로 또는 뭐 성능적으로 내가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것보다도 사회적인 요소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더 많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차를 고른 적이 없거든요. 사실 현재까지도 그게 조금 남아있죠. 아, 그래요? 네. 저만 없는 거군요.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이 어렵구나 이거. 제가 왜냐면은 제가 뭐 이건 자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인데, 제가 1996년에 BMW를 샀어요. 그 시절에서는 제가 강릉 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강릉에서 두 번째 BMW예요. 근데 그걸 제가 그 젊은 놈이 20대 때 그걸 다 샀으니 우리 부모님이 뭐 그 당시에 아니 너 왜 어쩌자고 이런 걸 샀냐고 하실 정도였으니까 저는 그냥 샀어요. 아무한테도 안 물어보고 그냥 샀어요. 저는 안 물어봐요, 남들한테. 제 일은 제가 그냥 판단해버려요. 이게 전륜구동차잖아요. 사실 뭐 지금 나오는 우리 소나타, 그랜저랑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포맷의 차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앞섰냐면은 이 사브가 근데 참 웃긴 게 이 엔진 이제 얹었다가 이게 미국에 팔아보니까 사기통 엔진이 좀 엉색하잖아요. 아무리 여기다가 뭐 고압 터보를 달고 출력을 높여도 사기통은 사기통이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여기다가 5페이지 V6를 얹어요. 뭐 2.5, 3.0을 얹어가지고 미국에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 다음 포맷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이기통을 쓰던 차가 다시 배기량을 줄여서 터보차저로 가고 있는 추세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앞선 거예요. 너무 앞서서 망한 거야, 이거는. 조금 앞서야 돼, 원래. 돈 벌려면은. 이거 너무 앞섰어요. 근데 내가 또 이게 사브 하니까 스웨덴 차잖아요. 근데 스웨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은 스웨덴이 보면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 지도에 지도가 우리가 원래 구형을 갖다가 평면에 펼치려다 보니까 그게 메르카토르 도법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뭐 횡측 메르카토르 도법인가 뭐 이런 도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 지역들이 유난히 크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북구가 되게 큰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 알고 보니까 북구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되게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지도를 보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유익합니까 이거. 자동차 리뷰를 보면서 지도 상식도 없고. 지금도 아니에요. 밟으면은 꽤 나가요. 지금 2000rpm인데 세긴 세네요. 다운시프트 없이 네. 굉장하죠. 네. 출력은 거짓말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기통기 진동 어쩔 거야. 제가 지금 이 얘기 굳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기통 진동이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진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신 디젤차가 더 조용해요. 마치 우리 예전에 그 예. 토요타 A86 탔을 때 오! 진동하고 맞아요. 것 같아요. 이게 80년대에 설계된 차들의 공통점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은 그 사이에 엔진 마운트 하고 그러니까 미션 마운트 같은 이 마운트들이 얼마나 발전했냐는 거죠. 이때는 그냥 고무에다가 띄워놨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유체 봉입식 마운트라 그래서 고무 안에 유체, 액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진동이 굉장히 많이 걸러지는 것 뿐이지 그 진동은 사실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엔진 자체도 뭐 밸런스 샤프트니 그러고 이 엔진도 내가 밸런스 샤프트 들어간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진동이 심하지? 밸런스 샤프트가 이게 옹색할 정도인데 하여튼 뭐 자동차 엔진 쪽에서는 밸런스 샤프트니 여러 가지 뭐 기술을 써서 진동을 상쇄해 왔잖아요. 이 차는 유난히 진동이 심합니다. 제가 타는 W203이 요즘 차에 비하면 좀 엔진 진동이 심해서 제가 좀 불만이었는데 왜 벤츠 장반들이 그 정도로 만들었는지 이제 이해가 갈 정도예요. 그런데 렉서스나 현대차에 비하면 어마어마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뒤축은 전형적인 유럽차의 세미 트레일링 링크예요. 그러니까 토션빔이에요. 근데 서스펜션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뭐 토션빔인데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멀티링크면 어떠하리, 토션빔이면 어떠하리. 별로 서스펜션이 스톡도 안 할 건데 이럴 땐 상관없죠. 그런데 이제 또 생각해보면 90년대에 우리나라의 저유중구동 차면은 뭐 소나타 정도잖아요. 소나타도 이때면은 소나타 2니까 3링크인데 소나타가 더 정교한데 이게 무조건 외제차라고 제가 이 편을 줄 수 없습니다. 유럽 애들은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 토션빔을 굉장히 즐겨 썼거든요. 스프링하고 댐퍼 세팅은 최신차가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스프링하고 댐퍼만 세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바디가 약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높은 바디 강성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그 부분은 정말 놀랍네요. 비행기 만드는 기술이 있긴 있는 것 같아. 비행기는 진동 따위를 신경 쓰지 않는가 보군요. 이 작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 변속기가 문제예요. 이 변속기는 스스로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명 변속기 회사 걸 사서 써야 되는데 요 시기에 요 클래스에 전륜 구동차에 쓰일 수 있는 변속기가 요거거든요. 4단 기계식 ZF 자동 변속기인데 90년대면은 벌써 BMW는 5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할 때인데 4단 기계식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차라리 수동 변속기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수동 변속기가 수입이 안 됐어요. 수동이 있긴 있었다. 이거 말고 이 아래 모델의 900에 완전 수동이 아니라 센소닉이라 그래가지고 클러치 페달이 없는 기어 레버만 있는, 그러니까 클러치를 자기가 밟아주는 수동 변속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보가 그러면 별거 다 만들었네. 이지트로닉도 아니에요. 기어 레버는 그냥 수동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기어 레버를 내가 당기면은 자기가 알아서 클러치를 밟아주고 기어가 바뀌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조금 타다 보면 고장나. 그래가지고 리콜했어요. 다 불러들여가지고 클러치 페달을 달아줬어요. 다시 다 떼고. 이 참 재밌는 리콜인데요. 그 자동차 역사에 별일 다 있었죠 정말. 그게 한동안 그런 류의 제품이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애프터마켓에서도 판매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수동 변속기에 클러치만 대신해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온갖 트러블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예, 심지어 사브는 메이커가 있는데도 불러가지고 리콜을 해줬을 정도면은 뭐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 차가 사브 900 센소닉이라는 차였어요. 그 방식을 갈고 닦아서 요즘 나오는 것이 이지트로닉이죠. 쉐보레, 그러니까 오펠, 예, 오펠에서 오펠도 하고 있고 뭐 푸조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차 연식에 비해서는 관리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뭐 하체나 이런 데 유격도 없고. 근데 이제 단점이 또 하나 느껴지는 게 스티어링 휠이 다하네요. 깜짝거려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고급차의 기본 요건은 스티어링 휠의 견고함이다. 스티어링 휠에 이 견고한 느낌이 있거든요. 조작하는데 견고한 느낌이 있어야지 사람이 탁 이렇게 안심감이 드는데 그 점에서는 빵점! 그 느낌은 진짜 아우디가 갑이에요. 폴쉐도 만만치 않죠. 폴쉐도 그 느낌 때문에 심지어는 이 스티어링 휠 아래 위 틸트 기능을 안 넣었을 정도잖아요. 계속 그냥 스티어링이 앞뒤로만 움직이는 걸 만들었었어요, 한동안. 예, 그랬더니 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예, 겁이 나요. 제가 왜 안 달리는지 알겠죠? 근데 이미 이때는 사브가 GM 산하에 GM이 50% 지분을, 사실 GM 산하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회사의 지분을 50%를 넘겼으면 이건 그 회사에 넘긴 거야 사실은. GM 산하에 들어갔을 때 개발된 모델이라 가지고 너무 현대적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현대적이었지만 지금 볼 때는 아무 내세울 게 없어요. 차라리 그냥 그 전에 자기들이 하던 고전적인 방식을 고집했으면 지금 굉장히 독창적인 차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대단해요. 여기 지금 계기판에 부스트 게이지가 있어요. 아날로그식 터보 부스트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비행기 회사 만드는 계열사인 만큼 이 각종 정보는 확실하게 알려줘요. 심지어 여기 기름 게이지는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날로그인데 이렇게 20, 25, 50 뭐 이렇게. 오, 예. 이게 정말 엔진에 비해서 미션이 너무 안 따라준다. 그러니 원래 있던 엔진을 디튠해갖고 예, 미션이 지금 내가 가속할 타이밍인데 변속해가지고 죽었어 지금 차가. 이게 기계식 자동 변속기들의 문제는 운전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입력 속도, 출력 속도 맞춰가지고 그냥 자기가 막 변속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전자가 어떤 의중을 스로틀 케이블, 사실 스로틀 궤도가 얼마, 이 상황에 스로틀을 얼마 밟았냐에 따라서 운전자의 의도가 대충은 읽혀지잖아요. 그런 걸 못해. 조금만 더 늦게 변속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걸 하려면은 이 변속을 시기를 정하는 케이블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더 당겨줘야 돼. 그러면 그거 하면 또 평소에 서성에 가고 싶을 때는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 일이야. 저는 뭐 북구를 가본 적은 없지만은 제가 북구 차들을 타면서 느끼는 건데 이 사람들 굉장히 짠돌이 같아.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럭셔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럭셔리를 전혀 모르는 아주 실용적이라고 좋게 말해 실용적인 거지. 하여튼 굉장히 짠내나는 사람들이 만든 차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부유한 나라에 팔려다 보니까 뭐 럭셔리한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기들 딴에 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설퍼요. 이런 게 그렇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여기 이 시프트 레버 이런 데 보면 이 플라스틱 고무라 그래야 되나, 플라스틱에 대한 뭐 고무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스웨덴 차의 공통적인 느낌이 있어요. 볼보도 그렇거든요, 이 느낌이요. 근데 이 느낌 좋아요. 약간 이게 말랑말랑한 듯한 느낌 있잖아요. 이 느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크게 뭐 갈라지거나 하지 않네요. 이 사브가 결국은 차가 너무 안 팔리니까 GM이 소유했잖아요. GM이 별 노력을 다 해요. 뭐 신형 모델도 투입해보고, 심지어는 이거 알고 계신 분은 정말 드물 텐데 사브 차에다가 캐딜락 마크를 붙여서 판 적도 있는 거 아세요? 어떤 차인가요? BLT라는 차가 있어요. 이 모델이 아니고 요거보다 원래 작은 900이 있었고 900의 후속 모델이 93라는 차가 있었거든요. 그 차를 약간 페이스리프트 해가지고 캐딜락 BLT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전륜구동차예요. 국내에도 판매했어요. 저 국내에서도 봤어요, 그 차를. 저기 판매 한 1년인가 2년 정도 팔았거든요. 저는 정말 그때 그랬어요. 아니 왜 사브가 갑자기
캐딜락이 됐지? 모양 조금 바꾸고, 껍데기 봐서는 내가 몰랐는데, 안에 딱 실내를 봤는데, 사브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캐딜락이래. 이게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결국 그것도 뭐 조금 팔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캐딜락이 말하는 그 모델의 후속이 ATS예요. 족보상으로는 그렇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전륜구동차의 후속 모델이 후륜구동이라고? 하여튼 뭐, 왜냐하면은 캐딜락 라인업상 CTS보다 작은 캐딜락은 ATS밖에 없잖아요. 근데 ATS가 있기 전에는 그 BLT라는 모델이 잠깐 있었거든요. BLS, 뭐 BLT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너무 잠깐 나와가지고 아마 그거는 자료를 찾아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사브를 처음 얘기했잖아요. 왜 사브 봤을 때 좀 씁쓸하다고, 안쓰럽다고. 그게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막 이름표를 사브였는데 이름표를 갑자기 막 캐딜락을 달았다가 그것도 이름표 하나 달고 고작 2년 만에 때가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이게. 근데 시야나 이런 거는 되게 시원해요. 요즘 차에 비해서 A필러가 작아가지고 시야가 굉장히 좋은데, 충돌 안전도도 뭐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높은 차였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FF 베이스다 보니까 뒷좌석도 넓고 트렁크도 넓고 해서 그런 장점은 있네요. 이게 참, 그리고 가격이 그 당시에 국내 가격은 에어로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E클래스 가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E클래스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사는 차인데, 또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냥 남들 안 타는 뭔가 독특한 거? 그 정도인데 그냥 이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벤츠 E클래스는 너무 흔해. 그리고 이 당시 벤츠 E클래스는 힘이 이렇게 세지 않았어요. 벤츠 E클래스는 뭐 E200 하면은, 여러분 지금 W124 동시대에 나온 W124 E200은요 지금 타잖아요, 완전 거의 숨 넘어가요 진짜. 저희 리뷰도 있죠, W124 E200. 그 리뷰를 보시면은. 그런데 이런 거죠. 가속이 숨 넘어가도 고속 주행 안정성을 추구할 거냐, 나는 출력으로 샥샥 나가는 차를 추구할 거냐라는 방향성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개인마다 다른 거니까 출력이 세서 나쁠 건 없어요. 물론 이 차가 새 거고 상태가 완전하다면은 당연히 출력 센 쪽이 좋겠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처음에 이거 탔을 때는 이 엄청난 진동이 굉장했거든요. 이제 뭐 별로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않네요. 익숙해졌어요. 그죠? 지금은 뭐 친근감을 주기도 해요. 지금 앞에서 엔진이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다 타고 다녔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았겠죠, 그 당시에는. 수동 변속기 있으면 되게 좋겠어요. 요즘 보면은 BMW나 벤츠 쪽에서는 수동 변속기하고 다 수입해가지고 수동 수압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만 하다. 그렇죠. 값어치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값어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시내 지금 와보니까 서스펜션이 너무 딱딱해요. 그리고 전륜구동 특유의 뭐 지금 토크 스티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스칸디나비안 감성을 제대로 느꼈는데요. 마침 또 오늘 날씨도 추워요. 추위에 강하다. 근데 이제 뭐 스칸디나비안 이러면 우리가 왜 뭐 스칸디나비안 플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륜구동이라서 이런 거 괜찮은 못해요. 썬루프는 되게 얇아요. 이 천장이 썬루프가 들어갔는데도. 그래서 이 천장이 굉장히 시원해요. 이런데 신경을 또 썼어요. 뒤에가 되게 얇고. 뒤에가 이게 썬루프는 자체고 천장이 되게 얇죠.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미국의 여피들이 즐겨 타는 차라고. 난 백수인데 뭐. 우리 벤츠 이러면은, 메르세데스 벤츠는 왜 좀 안 좋은 이미지도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하기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조금 주먹 좀 쓰는 형들이 다 벤츠거든 사실은. 근데 그런 분이 사브를 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브는 어쨌거나 사는 순간 굉장히 모범생적인 이미지는 가질 수 있어. 점점 적응이 돼요. 브레이크도 다소 무딘 듯한 이 브레이크가 절대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잘 들어요. 지금 보시면 잘 듣잖아요. 내 입으로 말하기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 성격이나 이 성향이 이 극동 아시아에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쭉 이제 살펴보니까 내가 북부인들하고 성향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그냥 북부에 태어날 곳에 되는데 내가 왜 여기 태어나가지고 이 동떨어진 데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사브를 딱 타보니까 우리 고향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 이거. 나하고 같은 성향을 가진 고향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차는 잘 못 만든다 이분들이. 극동 아시아인들이 원하는 거를 몰라요. 그냥 자기들 기준이야. 사실 그럼 망하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장사 같은 거 못한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랬는데, 야, 이 내가 했던 말을 실현한 사람들이 있네. 아니, 노면이 나쁜 데는 정말 너무 딱딱해요. 이게 에어로라서 더해요. 이게 표준형은 아니던데 이게 지금 최고 사양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딱딱한 서스펜션에 지금 더 높은 출력을 달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스포츠 모델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브에서는 최고 스포츠 모델이 에어로라 그랬죠. 항공기 회사니까 에어로라 그랬겠죠. 항공기 이미지를 주려고 에어로라 그런 건데, 현대는 지금 이게 N이에요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원래 사브 900, 이 전신인 900 또는 사브 90 이런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은 처음 데뷔했을 때 스테빌라이저가 없었어요. 우리말로 활대라 그러잖아요. 좌우를 엮어주는 활대. 그리고 활대도 참 용어가 여러 가지네요. 스테빌라이저, 우리말로 활대, 또 미국 쪽에서는 스웨이바라는 말도 쓰죠. 엔티롤바라는 말도 쓰죠. 다 같은 말인데 그게 없었어요 원래. 그게 없는 시절에는 뭐가 좋겠어요. 아무리 극한의 코너링을 해도 차는 기울어지는데 타이어가 노면에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바퀴가 다 붙어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엔티롤바를 하면 어지간한 롤은 잡아주는데, 극한의 코너링을 하면 자꾸 바퀴 하나가 떠요. 뒤에 있게. 특히나 FF 같은 경우는 뒷바퀴가 하나 뜨거든요. 그랬던 차가 내 기억에 폭스바겐 골프 2세대 정도가 그런 현상이 심했고, 사브도 마찬가지예요. 900도 엔티롤바를 달면은 그런 증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극한의 코너링에서는 바퀴 하나가 떠버리면 접지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핀을 해버리거나 언더스테어가 심해지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무조건 강한 활대를 단다? 승차감도 나빠지잖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독립식으로 됐던 서스펜션을 스테빌라이저를 달아가지고, 말이 안 되지. 그 스테빌라이저는 안정화시킨다는 뜻인데 안정화되지 않잖아요. 좌우 롤만 안정화됐지 사실 극한의 거동은 나빠질 수도 있어요. 직진에서의 어떤 승차감은 당연히 스테빌라이저 바가 없는 편이 훨씬 좋죠. 그래서 BMW 같은 고급차들은, 7시리즈 같은 고급차들은 스테빌라이저의 강성을 모터를 이용해서 조절하잖아요. 직선에서는 없는 듯이 하고 코너링에서만 작동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고장나. 정말 차라는 거를 다양하게 타다 보면은 결론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고장 없는 자동차가 타고 싶다. 성능이고 뭐고 나중에는 그냥 고장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차가 특히나 여러 대면 더 할 텐데.